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정절차법 드디어 처분 들어갑니다. 행정절차법은 잘 아시다시피 본칙에 들어가게 되면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처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전체 다가 조문이 한 51, 2개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이 처분에 관한 내용들이 뭐냐면 17조부터 시작해서 39조까지가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또 내용도 잘 알다시피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권력적인 작용을 다 아우르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그 적용 대상의 범위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처분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게 17조에서 신청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청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뒤에 40조에 나오는 신고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신청은 다 같은 신고하고 더불어서 사인의 공법행위 분명한데 근데 신청의 경우는 어떠냐면 17조 즉 처분의 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신고는 그 자체가 독립해서 제3장을 구성하고 있다. 이거는 이 두 가지 이제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청의 경우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고 신고의 경우는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건 차이가 있는데 행정절차법에서의 취급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델리케이트한 차이점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델리케이트한 차이점의 경우는 출제자가 가끔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주 그냥 출제자가 제대로 똑똑하게 문제 내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참 이건 무엇이 뭘 매는 거지? 얘가 지금 모르고 낸 건가 알고 낸 건가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게 이제 친구들이 지금 뭐 저는 그 화투 중에서 고돌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을 한 지가 한 30년 지났지, 한 20년,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놀 때, 가끔 옛날에는 고도리를 칠 때가 있잖아요. 뭐, 영어로, 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잘 하지도 않지만은 잘 안 끼워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 멤버가 없을 때 나도 이제 끼우거든요. 니도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끼우는데, 항상 그래요. 저는 항상 운동도 그렇고 항상 준비된 보조요원인데요. 근데 이제 들어왔을 때 보면, 제가 들어오면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선수들끼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걸 딱, 자, 제가 저런 걸 내는 거 보니까 이걸 하고 있구나. 이게 딱 파악 끝나야 되는데, 막 나는 막 툭툭 나오거든요. 나는 무늬만 같으면 툭툭 나오니까 애들이, 너 지금 이걸 왜 내는데? 막 이러면서, 너 지금 초단이잖아. 근데 왜 이걸 왜 던지는데?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 힘엄마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건 도대체 뭐지? 막 그래서 그 선수들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내용도 보면은 조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선생님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하야한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처분의 신청은 잘 알다시피 사인의 공법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17조에서 8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자,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보고 나서 또 강학상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또는 강학상에 지적할 점들은 말씀드릴게요. 1. 10조 제1항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한다. 매우 중요한 얘기다. 그죠?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데 자 특히 이제 예를 들면 92강 들어와서 행정절차법 제 17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10조에서는 1항입니다. 1항의 경우는 첫째로 뭐가 나오냐면 처부 이제 신청이 나오는데요. 17조는 그 자체가 신청에 대한 항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인의 공법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이걸 행정절차법적으로 다시 만나서 보게 되는데요. 자, 1항의 경우는 이제 신청의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신청에 대한 방식이 나오죠. 칠판을 깨끗하게 진짜 잘 닦아놔가지고 쓰는 기분이 굉장히 뭐랄까 좀 정갈합니다. 그래서 되게 고맙고요. 뭐 이래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은 원래 이거는 이 전체 다를 면제해주고 막 돈을 주고 이렇게 해도 할 사람도 없고 잘 안 하는 그런 일인데 해주니까 이게 필기를 하면서 말이죠.
막 느낌이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수업할 때 머리가 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고맙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자, 방식에 들어갑니다. 이 방식에 들어갔을 때 이제 첫째로 뭐냐면 문서로 하야한다 나옵니다. 문서로 하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원칙적인 형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은 원칙적에서 문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말은 그 앞에다가 원칙적으로란 말 안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행정법 시험에서는 어떤 문장을 두고 옳으냐 그러느냐라는 말을 붙였을 때 그 앞에다가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붙였을 때 맞으면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냐? 이거는요, 이런 문서로 해야 된다 나옵니다. 자, 문서로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처분의 방 신청이 요식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식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신청에 대한 이야기할 때 원칙적으로 문서로 한다 이게 나왔는데 신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우리가 강하게 있습니다. 강하게 쓰냐? 강학상에 써서 원칙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원칙적이라는 얘기인데요. 강학에서는요, 원칙적이란 말이 뭐냐 하면 법령에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할 때 법령에서 특별한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식이냐? 꼭 문서로 해야지만 효력을 가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서로 하면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문서로 한다는 얘기는 문서로 하지 않으면은 형식적인 요건을 결해서 하자가 있게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뭐냐 원칙적으로는 요거는 뭐냐 불요식입니다.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는요 이러한 서면 문서도 좋고요 서면 또는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구술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면과 구술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벽에 보니까 우리 행정 절차법입니다. 이 절차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 절차법은 실정법입니다. 인간의 손에 있어 만들어진 법인데 실정법상으로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뭐냐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되어 있더라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뭐냐면 신고의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신고의 경우도 다르지 아니하다. 즉 신청, 신고 둘 다 원래 강학상으로는 불요식 행위이지만은 실제로 실정법, 즉 행정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즉 요식행위로 되어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느냐 하는 것도 출제됐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문서로 한다는 요식행위도 출제가 여러 번 됐지만은 예외적으로 구술로 가능하냐, 구술로 가능하긴 하냐 이것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그 예외가 있는데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 불요식 행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데 첫째로 뭐냐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죠. 미리 법령에서 예를 들면 스쿨 구술을 할 수 있다 이런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미리 있잖아요. 이제 미리 방법을 공시라는 경우죠. 그래서 방법을 정해서 공시를 했을 때는 다르다. 이런 예외까지도 알아두면 공부가 좀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의 경우에는요. 1항의 규정에 처분을 처분을 있어서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나옵니다. 중요하죠? 자, 2항에서는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청의 효력의 발생 시기거든요. 자, 이러한 신청인데요. 이러한 신청의 효력의 발생 시기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신청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는 효력의 발생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째로 이제 보면은요, 자, 우리가 신청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일반 문서, 종이로 된 종이 문서겠죠? 일반 문서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자 문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문서에 대한 규정은 나와야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문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일반 문서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즉,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이거는, 없으니까 따로 이런 강학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강학에서는요, 이러한 신청의 효력의 발생은 언제냐면은, 접수했을 때, 이러한 접수시가 그 효력의 발생 시기입니다.
즉 상대방의 도달시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접수했을 때입니다. 접수시입니다. 그죠? 접수시 반대가 뭐예요? 접수시지 이게 아니다 뭐예요? 수리시가 아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수리시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수리란 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즉 우리가 일반 뭐 어떤 법을 모르는 분들이 쓰시는 그런 용어에서는 접수와 수리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접수와 수리는 매우 다르죠. 접수는 사실행위고 수리는 뭐냐? 권력적 공포에 있는 행정행위라는 점도 아시면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신청인데요. 혈액의 발생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내용을 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그러면 언제냐? 그래서 사실은 전자냐 메일로 보냈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언제가 막 갖는 걸로 보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신청 행정청의 컴퓨터 받는 쪽입니다. 항상 받는 쪽이죠. 그래서 항상 이란 행정청의 컴퓨터 이란 행정청의 이란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란 행정청의 이란 컴퓨터에 행정청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 받는 쪽입니다. 항상 이런 받는 쪽의 컴퓨터겠죠. 그래서 이런 받는 쪽. 그럼 만약에 행정청이 처분을 내렸을 때는 어떡하냐? 받는 쪽이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받는 사람의 컴퓨터, 즉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 컴퓨터에 뭐냐? 입력된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입력된 때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입력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상태, 즉 자기의 메일함을 열었을 때 그 메일함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죠? 입력된 때다. 아주 중요하죠. 입력된 때고요. 뭐가 아닙니까? 주의해야 될 거. 입력된 때 상대방이 그걸 열어본 걸 확인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열어본다 할 때 확인인데 확인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 잘 알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꼭 비교하고 넘어갈 일인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혈액의 발생에 있어서 한 번 더 똑같이 비교를 하는데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절차부에서는 행정 절차부에서는 그 혈액의 발생 시기를 뭐냐? 입력시로 봅니다. 확인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행정심판 이러한 전자로 하는 이러한 전자행정심판입니다. 이러한 그 전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인터넷을 통한 전자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언제냐? 확인했을 때가 들어갑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그걸 확인했을 때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확인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틀린 답이 되는데 행정심판부에다가 되는 맞는 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3번에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를 하거나 나오죠. 게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 나오죠. 이에 대한 편람을 비춰요. 누구나 예를 들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인터넷을 통한 게시를 포함해서 편람을 비치한다. 그래서 게시라는데 이 게시는 오프라인 게시에다가 인터넷을 통한 게시가 포함된 게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게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택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 들어가서 행정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접수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면인데 문제는요 예외적으로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조심해야 되는데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 원칙적으로는 거죠. 자 이런 내용 나왔을 때 이제 사항인데요. 사항 지나가서 사항에서 자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나왔을 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하자 있는 신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자 있는 신청. 여기서 하자 있는 신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하자 있는 신청. 즉, 신청이 있는데,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하자가 있는, 다르게 말하면 위법한, 이제 보통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요건을 결해서 법에 안 맞을 때는요, 보통 위법이란 말 써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도 되지만은,
부적법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적법한 또는 하자가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자가 있는 이러한 신청이 있습니다. 부적법한 신청 또는 하자가 있는 이런 신청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부적법한 신청 또는 하자가 있는 이러한 신청이 있었을 때에 이러한 부적법한 신청 또는 하자가 있는 이런 신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예외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뭐냐면 이런 신청에도 말이죠. 신청도 이 말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냐니까 첫째로 뭐냐 되돌려 보낸다라는 거죠. 이러한 되돌려 보낸다. 되돌려 보낼 수 없습니다. 되돌려 보낼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자로 표현하면요. 사표를 내면 내잖아요. 그러면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먼저 좀 실수도 좀 많이 하고 또 중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이래가지고 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래. 가끔 가다가 사표 낸다는 얘기 자주 옵니다. 그래서 평생 연락 안 오다가도 사표 낼 때 연락 오는데요. 연락 와서 막 징징 울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봐도 이제 못 견딜 것 같아요. 예, 근데도 참아야 됩니다. 참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황에서 사표를 내면 될 몰라도 못 견딜 사표 내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견딜 수 없을 때는 사표 내고 싶겠죠. 그죠? 견딜 수 없단 말이 사표 내고 싶을 때라는 얘기인데 사표 내는데 사표를 냈을 때 그 기관장이 있잖아요. 되돌려주는 것은 뭐냐? 사표를 반려한다. 반려죠. 그래서 되돌려 보낸다는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반려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반려란 말 대신에 또 좀 점잖게 얘기한 건 아직 가져가 안 됩니다. 돌려드리는 거고, 돌려드리는 거고, 그걸 우리가 또 좀 더 소송법적인 용어를 좀 차용할 때가 있어. 그죠? 예, 그랬을 때는 뭐냐면, 각하한다, 각하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각하해서 안 되고, 원칙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으로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로 이제 선취적으로 되돌려 보내야 되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뭐냐면, 예외는 법령에 있잖아요. 이러한 법령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되돌려 보낼 수 있는데 그런 규정에서는 상세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원칙적으로 되돌려 보내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는데 그때는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 되고 그 뒤에 이제 5항이죠. 5항인데 신청의 구비서류에 미비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흠이 있다. 같습니다. 하자가 바로 흠입니다. 그래서 구비서류 미비 등의 흠이 있는 이 같습니다. 같은 말인데 흠 있는 경우에는 즉 하자가 있는 신청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우리 기억납니까? 사인의 공포에서 하자할 때 하자 있는 사인의 공포의 효과는 무효 또는 취소가 다 가능합니다. 사인의 공포행위가 다르죠. 사인의 공포행위는 무효만 가능한데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데요. 그때는 뭐냐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실제로 뭐냐? 만약 이런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래서 이러한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이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장난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은 3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상당이라는 거는요. 조리상으로 봤을 때 사회통념상 그에 부합하는 겁니다. 즉 보완을 할 만한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근데 보완을 할 만한 그 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3일간 이거 아닙니다. 지체 없이라는 말하고요. 이런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신청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그래서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체 없이란 보완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완을 요구. 자, 중요한 게 하야한다죠. 하야한다. 요즘 이제 잘 아시다시피 보완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하야한다. 이거는 뭐냐면 신청의 경우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참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 여기서 자꾸 실수를 하시네요. 자,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좋습니다.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됩니다. 이거는 보완을 요구하는 걸 요구는 뭐냐면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강학상의 표현으로서는요. 이론에서는 이걸 보고 뭐냐? 보정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이렇게 이런 용어는 이제 보통 법원에서는요. 아예 이름이 보정 명령이에요. 보정명령 왔는데 보정명령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정명령이라는데요. 이 보정명령의 성질을 때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치 하명처럼 보이는데 이 성질은요, 다수에 의하면 보정명령의 성질은 강화상 하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명이 아니라고 보고요. 학설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거는 뭐냐 통지행위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많기는 그렇습니다. 꼭 그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통지행위로 본다. 이러면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보정 안 하면 못 받아준다는 것을 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거지. 그 자체가 뭐 안 한다고 해서 강제 집행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오는 거죠. 그래서 보정을 요구해야 된다. 맞고요. 이런 점은 뭐냐면 요구해야 한다. 이런 점은 요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공통되는 것이 신고하고 같습니다. 그죠? 네,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와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이제 그랬을 때 6항에 신청인이 규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는 자, 근데 보정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보정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러한 보정을 보완이겠죠.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는 나오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했는데 기간 내에 이러한 보완을 안 한다, 그죠? 이러한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뭐냐면 이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답니다. 이 경우는 뭐냐? 옆에는 되돌려 보내면 안 되면 이제서는 뭐냐? 이러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낼 수 있다. 아주 중요한데요. 보낼 수 있다죠. 이거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하고 다르냐면 신고하고 달라요. 신고의 경우는 보내야 한답니다. 보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신고의 경우는 사인의 홍보에서 자기 완결제이기 때문에 사인에게 굉장한 중심축이 옮겨져가 있죠. 그래서 사인의 계통이 중요한데 보내야 한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과거의 문제 중에서 다 이걸 구분해서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출제자가 이걸 구분 못하고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틀린 문장 골라놓으니까 이걸 보고 골랐는데 만약에 그렇게 틀린 게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좀 더 중대한 게 있을 때는 그게 아닌 걸로 가는 것도 뭐 좋겠죠. 왜냐면 보내야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자면 너는 군대 가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의무예요. 그죠? 의무지만은 내 입장에서 뭐냐? 군대 갈 수 있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죠?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저게 뭐뭐 해야 한다 이 말은요. 분명히 뭐뭐 해야 한다 할 때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대체로 해야 한다는 기소행위가 되고 또 뭐냐면 행정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할 수 있다는 재량이가 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군대 가야 한다는 말은 군대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세금 내야 한다는 말은 세금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중에서 잠깐씩 착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명문의 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옛날에 강의할 때 뭘 틀리냐면 전문 강의할 때 요거 이제 할 때 되돌려 보내는 거죠. 예,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건데 요거 하고요. 앞에 요거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보완을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다만 보완을 요구했는데 이제 기간 내 보완을 안 했을 때는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 차이가 납니다. 신고하고는 그것만 딱 차이 나고 다른 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예,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5항이 이제 4항의 경우 다시 돌아와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접수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접수했을 때 사항의 경우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신청을 이러한 접수했을 때죠. 이러한 접수 시에 이러한 접수증이죠. 이러한 접수증을 그러니까 이러한 주어야 하는 거죠. 주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여러분 정도 또는 여러분 비슷한 나이거나 어린 나이네요. 제가 약간 어린 나이에 저도 로펌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있었을 텐데
중요한 건수야. 아주 중요한 건수인데 그게 뭐냐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건수야. 그게 이제 소송 서류거든. 상고하는 소송 서류를 이제 대법원에 제출하러 갔다. 지금은 대법원에 서초동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서소문이 있었어요. 서소문 저쪽에 대한문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덕수궁 돌담길 올라가면은 있거든요. 지금은 미술관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내가 보던 옛날에 사회책에 나오던 그 대법원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대법원 건물 옛날에 이제 지금도 그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간 대법원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앞에 이제 이게 특징적인 건물이야.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유명해요. 이렇게 되는 이런 대법원 지금도 가면 미술관 이렇게 건물이 남아 있거든요. 어릴 때 사진을 봤더니 대법원 건물 보게 된 거야. 그게 참 신기하죠. 근데 이 앞에 보면은 3층이에요. 이렇게 3층인데. 그 들어가면 이제 뭐냐 수의가 한 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썰렁한데 얘는 일본식 건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접수하러 가면 보다가 이리 올라가라 이거야. 그 2층에 올라갔어. 2층에 올라갔는데 딱 보니까 이게 건물이 D자로 되어 있더만 이렇게 D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있는데 뒤에는 2층이야. 앞에만 3층 올려놓고 뒤에는 2층이야. 그러니까 되게 3층처럼 보이는 가짜로 보이는 거지. 근데 내가 그래서 놀랐어. 대법원 건물인데 낡아가지고 비가 새는가 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왜 천막하는 그 있잖아요. 비닐 있죠. 그걸 기와장에다 덮어가지고 눌러놨더라고. 돌로 눌러놨어. 안 날아가게. 예, 그랬는데 막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전두환 때 대법원의 위상이지. 나중에 이제 새가 하나 지주지. 갔는데, 자, 서류를 줬어. 그러니까 직원이 받더라고. 예 하고 받아라고. 말이 없어. 내가 뭐 줬는데 있잖아. 나는, 그럼 이 소송 서류가 접수가 되면, 나중에 이제 상고 같은 경우는 날짜가 지나거나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줬다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니까, 없는데, 그러게요. 뭐 접수했다는 뭐 그런 거, 뭐 영수증이나 뭐, 그때는 접수이나 말 안 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영수증이라든지 뭐 받았다는 그런 거 없나요? 이렇게 하니까, 없대. 그래서 그냥 하나 써주세요. 그러니까,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다는 듯이, 그러면서 이제 보더라고. 그럼 안 한 말로 그거 나중에 분실하면 어쩔 거야? 그러면 접수를 했니 마느냐 할 때 내가 책임을 다 지는 거잖아. 관행이 없는 게 되게 많아. 공무원도 해보면 관행이 없는 거 말할 때는 행정법 배운 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자기가 만들어야 돼. 어떨 때는 모든 게 다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근데 내가 없어가지고 돌아왔다. 나중에 사고 안 나면 괜찮지만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줘야 한다 그죠? 나왔는데 원칙으로 예외 인정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인정된다. 그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되어진다. 그런 까지는 잘 묻지 않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까지는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요. 이제 8항 신청이라는 처분이 있기 전에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 첫째로 뭐냐면 보완, 변경, 취하죠. 그죠? 이러한 신청에 대한 8항에서 신청에 대한 보완, 변경, 취하가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취하란 말은요, 사실은 취소란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취소라고 하지 그러면 왜 취하라고 하느냐 할 때는 절차적인 내용들은 주로 취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취하를 얘기하죠. 취소는 실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데 변경 취하 가능하냐 할 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원칙적으로 나오죠. 원칙적으로 제일 중요한 말은 처분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있기 전에 가능하다. 이러한 처분이 있기 전에 가능하다. 이거죠. 있기 전에 가능하다.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요거를요. 자, 지금 이제 신청에 대한 보완 변경 취하인데 요거 다르게 말하면 이러한 사인의 이러한 공고행위죠. 이러한 공고행위가 바로 신청인데 이러한 공고행위에 대한 철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강하게서는 철회가 가능하냐 할 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언제까지 가능하냐? 처분이 있기 전에. 그러면 사인의 공고의 대표적인 시 바로 뭐냐면 예를 들면 사의의 표시. 줄여서 우리가 사표하죠. 만약에 공무원이 내가 사표 냈다. 사표 냈는데 그게 있습니까? 사의의 표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표를 냈죠. 그러면 이러한 사표를 했을 때는 원칙이 뭐냐면 이러한 처분이라는 것은 이게 주로 예를 들면 수리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수리 등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수리 등이 있기 전에는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리란 말 잘 안 한 이유가 접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알면 좋겠고요.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다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보안 변경을 취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 그래서 예외가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성질상 이런 보안이나 변경 취하가 가능하지 않은 것들, 뭐 시험지에 마킹한 내용들 이것들은 좀 곤란하겠죠. 나중에. 그 다음에 18조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인데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다는 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속에 대한 주의를 죠. 19조 처리 기간의 설정 공표인데요.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청의 편의가 아니고 신청인의 편의를 위했습니다. 뭐 행정의 신속 이런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실에 가면 아주 크게 이걸 다 써붙여 놨습니다. 뭐 검찰청 같은 데도 다 이거 써붙여 놨던 건데요. 2항에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규정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 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 하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알겠지만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나오죠. 자, 처리 기간의 연장인데요. 자, 지금 뭐냐면 이 19조 나옵니다. 19조인데 이러한 처리 기간에 대한 연장 문제입니다. 이러한 처리 기간의 연장이 있는데 이러한 처리 기간의 연장은 나오죠. 처리 기간의 연장 나오죠. 처리 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는요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처리 연장이 가능은 한데 그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는 가능한데 가능한 범위가 뭐냐 하면은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처리 기간이 5일이면 그 5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나오죠. 중요한 건 1회죠. 1회 하나요. 1회하고 3회 이렇게 헷갈리게 문제 많이 냅니다. 1회, 3회, 1회 하나입니다. 그래서 1회 하나에서 한 번 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런 건 진짜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죠. 그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행정 절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구멍을 다 열어놓은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행정청은 2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거죠.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4항에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 감독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두 개 다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당해 행정청에도 가능하고 감독청에도 가능하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항의 규정에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처리기간 불산입은 원칙적으로는 산입을 하는 게 원칙이죠. 처리기간은. 근데 예외적으로 불산입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산입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조 처분 규정의 설정 공표 나오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고 출제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뒤로 갈수록 여기 아주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그냥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데요. 자, 처분의 기준에 대한 설정 공표가 나오는데요. 이제 잘 알겠지만 이거 잠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나라 행정 절차법도 나라마다 다 행정 절차법이 나라마다 다르겠죠. 다르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 행정 절차에 대한 공통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냥 뭐냐면 첫째로 그냥 기준을 정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쌍방청문회 원칙 할 얘기 있으면 서로 올라와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룰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통지해 줍니다. 미리 통지해 줘야 되죠. 왜냐면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됩니다.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5일 전에 통지해주고 정부는요 2달 전에 통지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한전에는 2달 전에 통지해줘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단체는 3일 전에 통지해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통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거든. 노티스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지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들어봐야 됩니다. 불렀으니까 왔겠죠. 그러면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의견 청취 이야기 듣죠. 히어링 이 두 가지가 이제
특히 핵심적인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분을 내리겠죠. 우리가 처분을 의사를 결정해서 처분 내릴 때는 반드시 뭡니까? 이유를 제시해줘야 된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행정 절차의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자동차 같으면 어떤 자동차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자동차는 뭐 에어컨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동차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동차가 갖춰야 될 거는 엔진, 바퀴, 셰시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되듯이 핸들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처분 기준에 대한 설정 공표 나옵니다. 자, 먼저 20조 들어가죠. 자, 20조 들어갔을 때 처분 기준에 대한 설정 공표 나오죠. 이러한 처분, 이러한 기준에 관한 이러한 설정과 공표가 나옵니다. 처분 기준의 설정과 공표가 나오는데 이러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기준을 때 기준을 당해 성질에 비춰서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한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그럼 만약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 그 구체적인 기준을 이름을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과거에 행정행위할 때 우리가 재량행위하고 기소행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을 때 구체적으로 정해진 이 규정을 뭐라 그러죠? 중간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말이죠. 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 전체가 사실은 뭐냐? 재량 통제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물론 행정상의 의사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행정상의 의사결정에서 통제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기속행위에서는 사실은 사전적인 의사결정이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재량입니다. 이러한 재량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보면 예를 들면 재량을 행사할 때 그것이 하자가 있을 때는 뭐 언제 예를 들면 일탈 남용이 있을 때는 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자체를 이게 무과자 재량 행사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거든요. 물론 반대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처분 기준에 대한 설정 공표 이 조항 자체가 뭐냐면 무슨 기능이냐면 이러한 재량 통제 기능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가 다 알고 보면 재량 통제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제 세계 추세를 다 닮아가는 거죠. 22조, 2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전부 다 뭐냐면 이 내용들을 이 내용들은 뭐냐면 세계적인 추세를 닮아가는데 이게 알고 보면 다 뭐냐? 이것들 전부 다가 뭐냐면 재량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재량 통제와 가장 관계 깊은 게 뭐냐? 이거인데 사실 행정 절차법 전반이지만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해야 된다. 처분의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나오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가급적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될 수 있으면 성립상 가능하다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규정하라. 이러한 처분 기준이죠. 이러한 처분 기준을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구체적으로 정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처분 기준을 정했을 때 그게 바로 뭐냐? 법이잖아요. 법이니까 사실 기억납니까? 행정의 재량에 대한 통제 방식 중에서 입법적인 통제가 바로 이거야. 법을 만들 때 이렇게 입법적인 통제, 법을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그런 불명확한 애매한 소지를 없애달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이죠.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고요. 출제된 내용에만 너무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출제된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은 그렇고요. 2번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공표 자체인데요. 이러한 설정과 공표할 때 이러한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데 이 공표 자체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공표했잖아요. 하여야 하는 거죠. 하는데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뭐냐? 뭐 뻔한 이야기겠지만은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나오죠. 자,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현저히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죠. 또는 이러한 공공의 안전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복리죠. 이러한 복리를 해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현재 오거나 이런 공공의 안전에 복리를 해야 할 때는 그때는 뭐냐 다르다. 근데 공공의 안전과 복리가 뭐겠어요? 공익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공익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데 헌법적으로 보장되지만은 그러한 공익을 위해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죠. 근데 공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인데요. 사실은 공공의 안전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합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공익이고, 그 다음에 복리는 적극적인 공익이겠죠. 자, 그런 표현 나오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쓸 거 없겠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응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조항이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아주 중요하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법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즉 행정절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그래도 처분편이고요. 처분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통지, 의견 청취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유 제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중요한 정도가 다 다른데, 자 사전 통지 들어갑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서 우리가 이 행정 절차부에서 중요한 문장 하나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 21조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고맙습니다. 중간에 여기 주면 제일 좋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21조 죄송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중요한 게 사전 통지에 이러한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죠.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즉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처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러한 모든 처분이 아닙니다. 모든 처분이 아니다. 사전 통지는 모든 처분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그 상대방에게 이런 말은 당연히 자포를 빼는데 그냥 처음이니까 한번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의무를 과하거나 또는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죠. 그래서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은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권리라는 말을 쓸 때 학문적으로 좁은 의미의 권리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확대된 개념으로 말하다 보니까 권리와 이익.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권리죠. 권리고 넓은 의미의 권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러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제한하는 처분.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요, 이게 말이죠. 강하게서 말하는, 이로서 말하는, 침해적, 또는요, 이러한 부담적, 이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침해적, 부담적 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하는데 침해적 또는 부담적 처분인데요. 여기 한정됩니다. 이것이 한정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침해적 부담적 처분의 범위하고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범위가 대다수가 겹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침해적 처분에 가서는 그냥 국민에게 안 좋은 이런 의미거든요. 중요한데요. 그래서 핵심되는 게 뭐냐면 침해적 부담적 처분인데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요거는 행정 절차부에 있는 거죠. 이런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우리가 절차법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거부 처분입니다. 자, 이러한 거부 처분. 이러한 거부 처분은요, 우리 판례에서는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싶은데, 거부 처분은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실에서 무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거부 처분이야말로 침해적 처분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강학에서는요, 당연히 거부 처분요, 침해적 처분에 들어갑니다. 이론하고 다릅니다.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 소송 중에서 정말 중요한 소송이 뭐냐면 거부처분 취소이 되게 중요합니다. 국민이 신청했는데 그게 거부되니까 내가 요건 갖췄는데 왜 거부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사실은 우리가 기속력 저쪽에 나중에 소송 갔을 때 기속력이나 기판력 공부할 때 거부처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요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는 정말로 자기들이 봤을 때 수긍하기가 힘들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560페이지 보면요, 판례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판례를 읽어보면 좀 지저분하게 좀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깔끔하지 않지만은 문장은 사실은 내용을 다 함축해서 표현을 잘하고 있는데요. 행정절차법 21조 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성명, 명칭, 주소, 원인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리의 방법, 의견 제출 기간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게 뭐냐면 자 대전제예요. 판결을 낼 때는 대전제로서 법령을 제시하죠. 원래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시에서 막 무수히 나왔습니다. 한 10번 이상 출제됐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이 어떤 신청했을 때 거부 처분은 소극적인 처분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죠. 권익을 침해하는데 안 그러면 구제가 인정되겠습니까? 그러나 조항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항 들어갑니다. 행정부는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1항 4호 내지 6호의 사항은 나옵니다. 4호에서 6호, 처리 방법, 의견 제출 명칭 주소, 의견 제출 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까지인데요. 6호의 사항은 청문 주제의 수속지 및 성명, 청문 일시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가름한다고 대신한다는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2항에서는요, 잘 알다시피 2항에서는 사전 통지 기간이죠. 여기서 이러한 사전 통지를 할 때, 기간을 얼마나 잡느냐 하는데요. 이거 뭡니까? 중요한데요. 사전 통지 기간은, 첫째는 뭐냐? 10일입니다. 10일이죠. 그래서 10일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10일입니다. 10일이고, 7일 아니죠. 7일은 하나 있었죠. 뭐 했습니까? 행정조사에서는 7일이었어요.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사에서는 이렇게 배워요. 다른 데는 어딘가, 이런 예매한 거 제일 나쁜 겁니다. 이거, 시험에서는 작살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상이 되는 행위는 뭐냐면, 봐요. 이거는 청문에 한정됩니다. 이 시험에 첫 번째, 출제됐던 겁니다. 청문이죠. 공청이 아닙니다. 의견 제출 아닙니다. 주의해 주세요. 이거 옛날에 의견 제출로 문장, 다른 내용은 다 바꿔가지고 하면서 의견 제출로 문장을 바꿔가지고 출제했는데 틀린 답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들고 와가지고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책 조문을 쳐다보고도 이해를 못한 학생이 있을 정도로 교묘한 문장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는 의견 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고려해줘야 된다. 당연하고요. 4항에서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지긋지긋하게 출제가 많이 됐고요. 이거 뭐 어떻게 안 해볼 도리가 없는 거겠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상대방의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뭡니까?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전 통지, 물론 청문의 경우죠. 이러한 사전 통지를 하야하는 거죠. 그래서 하야한다, 맞는 거죠. 하야가 맞는데 사전 통지를 하야하는 경우인데 예외가 인정되는 거죠. 즉,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맞는데 그렇더라도 안 해도 되는 경우거든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고 넘어가면요, 언제나 외울 수 없어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웠다가 다시 또 복습하셔야 되는 거지, 패스하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내가 독서실에 가서 좀 조용하게,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나 이거 뭐 지금 외울 자신이 없어.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째로. 1항 나오는데 한번 봐봐요. 자, 뭐냐면 사전 통지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권익을 위한 장치잖아요. 근데 그걸 생략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뭐,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 뭐냐? 1항인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나옵니다. 공공의 안전과 복리 합점을 하면 공익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자,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생략할 때는 당연히 그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겠죠. 공익을 위해서, 이 말입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이거는 출제를 잘 안 할 거예요. 뭐, 이명박이가 쥐고기를 먹으려고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공공의 이러한 안전과 이러한 복리를 위해서 나오죠. 복리를 위해서 이거 됐고요.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긴급히 이러한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행정처법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행정절차법의 기능은요, 신중성 이런 건 있지만은 신속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처리기간이 지연되죠. 왜? 국민에게 안 물어보면 바로 하면 더 빠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신속을 해서 긴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긴급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2항에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을 때. 공무원 시험 되게 힘듭니다. 웬만해서는 되게 힘드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옆구리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이런 머리 쓰는데, 쉬운 방법 하나 있죠. 소방 운전직 경쟁이 아주 낮습니다. 언제나 경쟁이 낮거든요. 근데 소방 운전직은 뭐냐면 대형 운전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건 따기 쉬워요. 근데 문제는 대형 운전면허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형 운전면허 경력을 공무원들이, 수험생들이 잘 갖고 있는지 잘 안 갖고 있죠. 그거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공무원 시험 못 보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옛날에는 대형 거소 운전면허에 대해서 그런 경력이 있다는 것을 뭐라 할까, 그런 경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허위로 꾸며가지고 장사하다가 걸려가지고 댄스를 당한 적도 있는데요. 자, 만약에 소방 운전직으로 나갔는데 이 사람이 운전면허가 완전히 확달되어 버렸다. 그것도 이제 운전면허 박탈에 대한 더 이상 이의가 필요 없을 정도, 그래서 딱 그냥 이제는 확정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소방 운전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요,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처분, 즉 면책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나오죠. 그래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죠. 이러한 자격이 이러한 소멸된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이제 확정되었다. 자격이 없어진 거죠. 무자격, 이런 자격 소멸 또는 자격이 없어진 거죠.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당해 처분에 성실한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미리 의견 청취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는 명백히 불필요하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어린아이에 대한 성폭행이 끊이지 않는데요. 문제는요, 이거는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 탓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책임은 분명히 범인에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있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러한 범인들이 생산되게 되는 사회 구조도 관련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빈부차가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성이 있잖아요. 수시로 있잖아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자극되어지고. 사실은 알고 보면 오늘날 뭐 비치 올림픽이라고 뭐 자크 로켓 같은 쓰레기들 있잖아요. 얘기할 때 뭐 비치 발리볼 그거 사실은 다 여성의 신체를 있잖아요. 강조한 거지. 거기서 뭐 절묘한 그 쳐다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아 대단하다. 지금 배우고 싶다. 저 운동이 갖고 있는 뭐 절묘한 거. 그리고 뭐 수많은 운동들 있잖아요. 수많은 체조들이 있는데 뭐 해피는 왜 리듬 체조입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여성의 몸들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상품화되고 그 상품화되는 것은 오늘날 뭡니까? 공익단체도 활용하고 국가도 활용하고 상업적으로 활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국민도 동조하고 있고 그런 자극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런 자극들에 의해서 좋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양산돼서 수입되거나 또는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 다 뭐냐? 자질을 가지지만은 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4천만, 5천만 명 중에서 남자가 한 2,500만이라면 그 중에서 있잖아요. 만분의 1만 대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닙니까? 더더욱이나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 많은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업부는 근본적으로 보수기 됩니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마초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대한 이런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특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자 체조 선수 중에서 체조 선수 중에서 리듬 체조 그런 이름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그거 왜 다른 사람들, 금메달 따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 이름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 근데 금메달 딴 사람 이름보다도 금메달 못 딴 사람이 더 유명하잖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이랬다. 그럼 그 아이를 불러내요? 곤란하잖아. 그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현저히란 말을 붙이거나 명백히란 말을 왜 붙입니까? 곤란하다라든지 또는 불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주관적으로 여러 요소로 붙일 수 있거든요. 그게 그래도 좀 뚜렷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이런 불필요할 때 성질상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거예요. 사실은 핵심되는 글자만 좀 본다면 내용을 다 외워야 됩니다. 문장을 외워야 되지만은 처음부터 문장을 다 외우려고 더 들면은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면 사전통지를 못하는 경우 이거죠. 암기법 되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 알겠어요. 암기법 잘 만드시면 좋은데 문제는요. 실컷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뭐였지? 어떤 학생들은요. 중고등학교 때 화학 기호식 외워놓고 이름 외워놓고서는 이게 뭐 하는 거였지? 이런 거. 암기법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런 건데 자 봐요.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방이 요즘 들어서 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소방이 중요시되는데 과거에 이제 일본은 잘 알다시피 목조 건물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화재가 아주 심하고요. 한때는 도시 전체가 다 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본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명한 금각사라든지 이런 등등에 보면 이 화재에 관련된 소설들이 그렇게 많아요. 화재인데 그래서 일본의 그 당시에 그 쇼군 시대 때는 쇼군을 아련한다는 게 되게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쇼군을 아련할 수 있는 민간인은 별로 없어요. 다 귀족들만 아련할 수 있는데 민간인 중에서 쇼군을 아련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요새로 치면은요. 그 자체 그러니까 자율소방대가 있습니다. 대장은 그 당시에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소방대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동경에는 이제 에도죠. 에도에는 그래서 나는데 에도에는 긴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긴자. 그래서 나는데 하여튼간에 죄송합니다. 일본에는 보면 이름에 곤다가 있습니다. 곤자에몬 이런 등등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물나오는데요. 하여튼간에 미리 사전 통지를 못하는 경우 알아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걸 알아놔야지 나중에 또냐 22조, 23조가 같으면서도 또 변화하거든요. 요거 이제 예외사항도 있어서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좀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